바람만 스쳐도 아픈 병, 통풍. 맥주 한 잔, 고기 한 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먹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스트레스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먹었느냐가 아니라 몸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요산의 흐름, 염증의 반응, 그리고 당신의 습관. 이 세 가지가 바뀌면 통풍은 더 이상 운명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고통의 실체와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과학적 해답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이민지 박사입니다. 지난주 응급실에 실려온 한 환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들것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바람만 불어도 죽을 것 같아요.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봤을 때 알았죠. 이건 과장이 아니라는 걸요.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풍선처럼요. 덮고 있던 이불자락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온몸을 비틀며 신음했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아요. 발가락이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엔 공포가 묻어났어요. 저는 즉시 관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순간 예상했던 그대로였죠.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들이 무수히 보였습니다. 요산 결정이었어요. 이 작은 결정들이 관절 속에서 염증세포를 미친 듯이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풍입니다. 제가 말하자 환자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이건 대사성 염증 질환이에요.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 요산이 생깁니다. 정상적으로는 신장을 통해 배출되죠.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요산이 과다해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요산은 혈액 속에 녹아 있어야 해요. 그런데 농도가 높아지면 결정으로 변합니다. 바늘 모양의 날카로운 결정이죠. 이게 관절에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반응합니다. 침입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백혈구들이 몰려들고 인터루킨 1베타, TNF-알파 같은 염증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관절은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며칠 후 그 환자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괜찮은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통풍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환자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급성 발작은 일주일에서 2주 정도면 가라앉습니다. 염증 반응이 진정되는 거죠. 하지만 요산 결정은 여전히 관절 속에 남아있어요. 마치 휴화산처럼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인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 번의 통증은 경고일 뿐입니다. 진짜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통풍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통증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통풍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라는 걸요. 한번 아프다가 괜찮아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통풍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증상이 없을 때도 관절은 계속 손상되고 있어요. 요산 결정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마치 빚이 쌓이듯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겁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통풍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라고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 첫 환자분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제 외래를 찾습니다. 처음에 그 고통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바람만 스쳐도 찢어지는 것 같았던 그 밤을요. 그분은 이제 압니다. 통풍은 단순히 아픈 병이 아니라는 걸요. 지난달 건강검진 결과를 들고 온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산 수치가 7.2mg라고 나왔는데 이게 뭔가요? 그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발도 아프지 않았고 몸도 멀쩡했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가 조금 높을 뿐이었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저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그분의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산 수치만 높은 게 아니었어요. 체중이 표준보다 15kg 이상 많았고 혈당도 경계선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높았죠.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요산 수치 7mg/dl.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상 요산 수치는 6mg/dl 이하예요. 7을 넘으면 고요산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이 없죠.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통풍은 증상이 없을 때도 진행됩니다. 마치 고혈압처럼요.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높아도 당장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옵니다. 요산도 똑같아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관절과 신장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산 결정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통풍에 걸리는 건가요? 그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고요산 혈증이 통풍으로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는 조심해야 해요. 저는 그분의 검사 결과를 다시 펼쳤습니다. 고요산 혈증이 있어도 평생 통풍이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위험 요인이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신장 기능 저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통풍 발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죠. 그분은 비만이었고 혈당도 높았습니다.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환자였어요. 요산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배출되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저었죠. 요산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죠. 문제는 이 균형이 깨질 때 생깁니다. 간에서 요산을 너무 많이 만들거나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거나요. 통풍 환자의 90%는 신장 배설 저하형입니다. 만드는 건 정상인데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제 신장이 안 좋다는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만과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저는 수십 명의 통풍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처음엔 이 환자처럼 증상이 없었어요. 단지 검사 결과에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을 뿐이죠.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왜 신경 쓰냐고요. 그러다 몇 년 후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발가락이 터질 것처럼 아파서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이번엔 진지했어요.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체중을 줄이고 식습관을 바꾸고 정기적으로 요산 수치를 체크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통풍은 통증이 없을 때 잘한다고요. 마치 조용한 살인자처럼 대사 불균형 속에서 서서히 커진다고요. 7mg/dl이라는 숫자는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회할 거예요. 몇 달 후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체중이 7kg 줄었고 요산 수치도 6.3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을 듣길 잘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통풍은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걸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를 무시하죠. 아프지 않으니까요. 고요산 혈증. 침묵 속의 적입니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폭풍이에요. 7mg/dl이라는 숫자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라고요. 작년 봄에 만난 60대 환자가 있었습니다. 통풍으로 세 번째 응급실에 온 분이었죠. 선생님, 도대체 왜 자꾸 재발하는 건가요? 약도 먹고 조심했는데요. 그분의 목소리엔 절망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분의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2년 전 첫 발작이 있었고 당시 콜키신과 소염제로 치료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통증이 사라졌죠. 그런데 약을 한 달만 먹고 끊었더군요. 증상이 없어져서 약을 끊으셨군요. 네. 괜찮아진 것 같아서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통풍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급성기 통증이 가라앉으면 환자들은 완치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염증 반응만 진정된 거지 관절 속 요산 결정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통풍은 급성기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는 근본 치료가 필요해요.
제가 설명하자 그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급성 발작을 치료하는 약과 요산을 낮추는 약은 다릅니다. 발작 때 쓰는 약은 염증만 잡아주는 거예요. 하지만 요산은 그대로죠. 그래서 몇 달 후 다시 발작이 오는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요산 저하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알로프리놀이나 페북소스타트 같은 약들이죠. 이 약들은 간에서 요산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합니다.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거예요. 이 약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혈중 요산을 6mg/dl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재발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평생 먹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 질문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환자들은 평생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요산을 낮추고 안정화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그분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관절 주변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었어요. 통풍 결절이었습니다. 토퍼스라고 부르는 요산 덩어리죠. 이게 뭔가요? 요산 결정이 뭉쳐서 생긴 혹입니다. 요산이 계속 높으면 이렇게 관절 밖에도 쌓여요. 통풍 결절은 요산이 만성적으로 높을 때 생깁니다. 관절뿐 아니라 귓바퀴나 팔꿈치에도 생기죠. 한번 생기면 관절이 변형되고 움직임도 불편해집니다. 이건 어떻게 없애나요? 요산을 낮추면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결정이 용해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관절이 회복되는 과정은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마치 얼음이 녹듯이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요? 네. 쌓이는 건 빠르지만 없어지는 건 느립니다. 저는 여러 통풍 환자들을 장기간 추적해봤습니다. 꾸준히 약을 먹고 요산을 관리한 사람들은 재발이 거의 없었어요. 결절도 줄어들었고 관절 기능도 회복됐죠. 하지만 약을 임의로 끊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발작이 왔고 더 심해졌어요. 요산이 리바운드 효과로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요산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심한 발작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통풍은 나았다가 다시 오는 병이 아닙니다. 관리를 멈추면 돌아오는 병이에요. 그분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1년 후 그분이 외래에 왔습니다. 요산 수치는 5.8로 안정적이었고 발작은 한 번도 없었어요. 발의 결절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통풍은 방심하면 안 되는 병이라는 걸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풍은 재발의 덫입니다. 한 번 좋아졌다고 안심하는 순간 다시 돌아오죠. 그건 병이 교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듣기 힘든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평생 이 약을 먹어야 하나요? 40대 중반의 회사원이 물었습니다. 손에는 알로프리놀 처방전을 꼭 쥐고 있었죠. 저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불안과 거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우시죠? 네. 솔직히 무섭습니다.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게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누구나 약 먹는 걸 싫어하니까요. 약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약은 도구입니다. 요산을 관리하는 도구죠. 제가 말했습니다. 통풍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 대사질환입니다.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죠.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약을 먹습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약을 먹죠. 통풍 환자는 요산약을 먹는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안 아픈데요. 꼭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약을 끊고 싶어 하죠. 지금 안 아픈 건 약 덕분입니다. 약이 요산을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의 최근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요산 수치가 5.6이었어요. 약을 끊으면 이 수치가 다시 7이나 8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발작이 올 거예요. 이전보다 더 심하게요. 그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연구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요산 저하제를 꾸준히 복용한 환자들의 장기 추적 결과였죠. 약을 계속 먹은 사람들은 결절 형성이 예방되고 신장 결석도 안 생깁니다. 관절 손상도 막을 수 있어요. 반대로 약을 임의로 중단한 환자들은 재발률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발작이 올 때마다 관절 손상이 누적됐죠.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5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통풍을 방치한 환자의 손이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었고 여러 개의 결절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약 먹기를 거부했어요. 아플 때만 진통제를 먹었죠. 결과가 이겁니다. 그분은 사진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약은 적이 아닙니다. 요산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패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평생 먹어야 하나요? 예외는 없나요? 예외는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체중을 크게 줄이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면 약을 줄일 수 있어요. 요산이 안정되면 용량을 낮추거나 간격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명은 20kg을 감량한 후 약을 끊었습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규칙적으로 운동했죠. 요산은 6 이하로 유지됐어요. 하지만 그건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이 무섭지만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평생 복용이 아니라 평생 관리예요. 약은 그 관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통풍 환자를 봐왔습니다. 약을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 더 큰 고통을 겪었어요. 반복되는 발작, 관절 변형, 신장 손상. 모두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죠. 반대로 약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발작 걱정 없이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적당히 즐겼어요. 선생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약은 저를 제약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거군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은 당신이 통풍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예요. 석 달 후 그분은 요산 수치가 안정적이었고 발작도 없었습니다. 표정도 한결 밝아져 있었죠. 약을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아침에 양치하는 것처럼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풍은 완치가 아닌 관리의 영역입니다. 약물은 그 관리의 중심이고요. 평생이라는 단어에 겁먹지 마세요. 관리만 잘하면 통풍은 당신의 삶을 막지 못합니다. 선생님, 저 정말 고기랑 맥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50대 남성이 울상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통풍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그분은 자신이 좋아하던 모든 음식과 이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삼겹살도 안 되고 치킨도 안 되고 회식 때 맥주도 못 마시면 제 인생 뭐예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니까요. 행복이고 즐거움이죠. 모든 걸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드셔야 해요. 제가 말하자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음식과 통풍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그분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음식엔 퓨린이 들어있습니다. 퓨린은 세포의 핵에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퓨린이 분해되면서 요산이 생기죠. 문제는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저는 목록을 보여줬어요. 붉은 고기, 내장, 멸치, 등푸른 생선. 이런 음식들은 퓨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양을 조절하면 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적당량은 괜찮다고요. 하지만 매일 과다하게 먹으면 문제가 된다고요. 특히 내장류는 조심하셔야 해요. 간, 곱창, 염통 이런 거요. 퓨린 함량이 정말 높거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맥주는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환자들이 가장 포기하기 힘들어하는 게 맥주니까요. 맥주는 특히 위험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맥주는 이중으로 나쁩니다. 첫째, 알코올 자체가 요산 배출을 억제해요. 신장에서 요산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만들죠. 둘째, 맥주는 효모로 만듭니다. 효모엔 퓨린이 많아요. 그래서 요산 생산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요산을 더 만들면서 동시에 배출도 막는 겁니다. 최악의 조합이죠.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맥주를 하루 한 캔만 마셔도 통풍 발작 위험이 50% 증가한다는 연구였죠. 소주는요?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다 요산에 나쁘니까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와인은요? 와인은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와인은 상대적으로 덜 나쁩니다. 하지만 안전하진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포도주는 맥주나 소주보다는 발작 유발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코올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위험하죠. 술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정 마시려면 와인을 소량만요. 저는 그분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식단 조절만 하면 약 안 먹어도 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음식만 조심하면 통풍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저는 연구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식단 조절만으로는 요산을 평균 1mg/dl밖에 낮추지 못합니다. 8이나 9인 사람이 7로 내려가는 정도죠. 6 이하로 만들기엔 부족해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식단 조절은 보조수단이에요. 그분이 실망한 표이였습니다. 하지만 식단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약의 효과를 높이고 발작을 줄이니까요. 저는 그분에게 현실적인 식단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80g 정도. 생선은 흰살 생선 위주로. 술은 최대한 자제하되 정 마시면 와인 한 잔 정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석 달 후 그분이 왔습니다. 요산 수치가 6.2로 안정됐고 발작도 없었어요. 선생님, 저 요즘 닭가슴살이랑 두부 요리에 빠졌어요.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맥주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인 한 잔 마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그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음식은 적이 아닙니다. 음식을 다스릴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통풍 환자들은 음식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알고 먹으면 됩니다. 고기와 맥주가 죄인이 아닙니다. 무지와 과식이 진짜 적이죠. 선생님, 통풍에 좋은 음식도 있나요? 30대 후반의 환자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들만 들었던 그분은 지쳐 보였어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셔야 할 음식들이 있죠. 제가 말하자 그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뭔데요?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요? 그분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는 통풍에 좋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입증됐죠. 커피에는 카페인과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들이 요산 배출을 촉진합니다. 신장에서 요산을 더 잘 내보내게 만드는 거죠. 특히 카페인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을 높여서 요산 제거를 돕습니다. 하루에 커피 서너 잔을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는 사람보다 통풍 발생률이 40% 낮다는 연구도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저 커피 마셔도 되는 거네요? 그분이 기뻐했습니다. 네. 하지만 설탕은 적게 넣으세요. 과당은 요산을 높이거든요. 저는 두 번째 음식을 말했습니다. 저지방 우유도 좋습니다. 우유요? 네. 우유 속의 카제인과 락토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요산 생성을 억제해요. 우유는 이중으로 좋습니다. 요산 생성을 줄이면서 동시에 신장에서 배출도 촉진하죠. 연구를 보면 하루에 우유 2잔을 마신 사람은 통풍 발작이 50% 줄었어요. 그분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치즈나 요거트는요? 저지방 제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지방 유제품은 피하세요. 저는 세 번째를 설명했습니다. 채소를 많이 드세요. 채소에도 퓨린이 있지 않나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퓨린은 동물성 퓨린과 달라요. 채소 속 퓨린은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낮습니다. 게다가 채소엔 섬유질과 비타민이 많아서 오히려 요산 배출에 도움을 주죠. 시금치나 버섯도 괜찮나요? 퓨린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연구 결과 채소는 퓨린이 많아도 통풍을 악화시키지 않았어요. 안심하고 드세요. 저는 그분에게 더 중요한 걸 말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이요? 네.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정도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요산 결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배출되죠. 신장 결석 예방에도 좋고요. 저 원래 물을 잘 안 마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때마다 한 잔씩, 자기 전에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저는 그분에게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과일은요? 과일도 좋지 않나요? 과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많아요. 과당은 간에서 퓨린 대사를 촉진해서 요산을 높입니다. 특히 과일 주스는 위험합니다. 과당이 농축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체리는 예외입니다. 체리요? 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염증 성분이 있어요. 요산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연구에서 체리를 먹은 사람들은 통풍 발작이 35% 줄었습니다. 하루에 20알 정도가 적당해요. 석 달 후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아침마다 커피 한 잔하고 우유 한 잔 마십니다. 채소도 의식적으로 많이 먹고요. 그분의 요산 수치는 6.3에서 5.7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습관이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뻤습니다. 보세요. 무엇을 끊을지보다 무엇을 더할지가 중요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통풍 환자들은 항상 포기에 집중합니다.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괴롭기만 해요. 대신 추가하세요. 커피, 우유, 채소, 물. 이런 것들을 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쁜 것들이 줄어듭니다. 식단은 전쟁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통풍을 이기는 방법은 박탈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설계자라고요. 무엇을 먹을지는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아버지도 통풍이었고 할아버지도 통풍이었어요. 저도 결국 걸릴 운명인가요?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분은 아직 통풍 증상은 없었어요. 하지만 요산 수치가 7.5였습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유전병 아닌가요? 통풍에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원인의 10% 미만이에요. 저는 그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통풍은 단일 유전자 질환이 아닙니다. 여러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요산 배설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이 유전자에 변이가 있으면 요산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는 방아쇠일 뿐입니다. 진짜 총알은 환경이에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유전적 소인이 있어도 생활 습관이 좋으면 통풍이 안 올 수 있어요. 반대로 유전이 없어도 나쁜 습관으로 통풍이 생길 수 있고요. 저는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비만, 음주, 고단백 식습관이 더해질 때예요. 가족력이 있어도 체중 관리하고 술 안 마시고 식단 조절하면 통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네. 제 환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모두 통풍인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분은 20대 때부터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했고 술을 끊었어요. 운동도 꾸준히 했죠. 지금 50대인데 한 번도 통풍 발작이 없었어요. 요산 수치도 정상이고요. 와, 정말요? 그분이 눈을 빛냈습니다. 네. 유전자를 바꿀 순 없지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통풍은 유전보다 환경의 영향이 더 큽니다. 요즘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요. 20대, 30대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생활 환경이 변한 겁니다. 현대인의 식단을 보세요. 고칼로리 음식, 단 음료수, 배달 음식, 야식. 모두 요산을 높이는 것들이죠. 여기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통풍이 생기는 완벽한 환경이 됩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근하면서 치킨에 맥주 먹고. 그럼 이제 바꾸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체중 관리.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요산을 크게 낮출 수 있어요. 둘째, 술 줄이기. 특히 맥주는 피하세요. 셋째, 규칙적인 식사. 야식과 폭식을 피하고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도 요산을 높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유전자를 이길 수 있나요? 완전히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확률이 크게 높아져요. 석 달 후 그분이 왔습니다. 체중이 8kg 줄었고 요산 수치는 6.5로 떨어졌어요. 선생님, 저 술 끊었어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고 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세요. 1년 후 그분의 요산은 5.8까지 내려갔습니다. 발작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 나이 때 이미 통풍이 시작됐대요. 근데 저는 괜찮네요. 그분이 뿌듯해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통풍은 유전의 저주가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예요. 가족력이 있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 알았으니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통풍은 유전이 아니라 습관의 유산입니다. 나쁜 습관을 물려받을지 좋은 습관을 만들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선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환자는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분입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키는 175cm, 체중은 95kg. 심한 비만이었습니다. 통풍 발작으로 1년에 서너 번씩 응급실을 찾았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자꾸 재발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차트를 봤습니다. 요산저하제를 복용 중이었지만 수치가 7 이상을 유지했어요.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체중을 줄여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알아요. 근데 살 빼는 게 어디 쉬운가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체중 감량은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일단 5kg만 빼보세요. 체중의 5%만요. 5kg요? 네. 연구 결과 체중을 5에서 10%만 줄여도 요산 수치와 발작 빈도가 크게 감소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비만은 통풍의 핵심 원인입니다. 지방 조직이 많으면 요산 생성이 증가해요. 동시에 신장에서 요산 배출도 감소하죠. 이중으로 나쁜 겁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문제예요. 내장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그분이 자신의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체중을 줄이면 뭐가 좋아지나요? 요산 수치가 떨어집니다. 발작 빈도도 줄어들고 약 효과도 좋아져요. 실제 연구를 보면 체중 10% 감량 시 요산이 평균 1.5에서 1.5 mg/dl 감소했습니다. 약물만으로는 얻기 힘든 효과죠. 신장 기능도 회복됩니다. 비만이 해소되면 신장의 혈류가 좋아지고 여과 기능이 향상돼요. 그분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통풍 발작을 유발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서 요산 결정을 촉진하거든요. 한 달에 2kg 정도가 적당합니다. 천천히 꾸준히요. 저는 그분에게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워줬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한 번에 30분씩.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거요.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운동이 좋습니다. 식단은 칼로리를 하루 500 정도 줄이되 영양은 골고루 섭취하도록 했어요. 처음엔 힘들 겁니다. 하지만 2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해요. 3개월 후 그분이 왔습니다. 체중이 7kg 줄었더군요. 선생님, 신기해요. 요산 수치가 6.5로 떨어졌어요. 그분의 얼굴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발작도 한 번도 안 왔고요. 이렇게 효과가 빠를 줄 몰랐습니다. 체중 감량은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15kg을 감량했습니다. 요산 수치는 5.7까지 내려갔어요. 1년 동안 발작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약도 줄일 수 있나요? 네.
이 정도면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되겠네요. 저는 그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1년 후 그분은 체중 80kg을 유지했습니다. 총 15kg을 뺀 거죠. 요산약도 최소 용량만 복용했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통풍도 좋아졌지만 혈압도 정상이 되고 당뇨 수치도 개선됐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체중 관리는 통풍뿐 아니라 모든 대사 질환을 개선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체중 5%가 기적을 만든다고요. 90kg이면 5kg만 빼면 돼요. 100kg이면 5kg만요. 그것만으로도 몸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운동과 식단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삶의 질을 높여주죠. 저는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통풍은 완치의 병이 아니라 조화의 과학입니다. 요산을 이기는 방법은 절제가 아니라 균형이에요. 음식, 운동, 약물, 생활습관. 이 모든 것의 균형이 통풍을 이깁니다. 한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관리해야 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통풍은 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였어요. 통풍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은 단순히 요산이 높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 삶의 불균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요. 균형을 찾으세요. 그럼 통풍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통풍과의 싸움은 전투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